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네. 위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죠. 네, 네네. 이유를 보니까 일단 전 국민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치료 내시경 네. 수준이 거의 뭐 전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내시경이라 하면은 그러한 건강 검진이라든가 진단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치료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기 위암까지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셔볼 분이 치료 내시경의 대가인데요. 네. 독보적인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엄청나죠? 네, 네, 그 대단합니다. 독보적인 네. 기록은 잠시 뒤에 한번 직접 들어보고요. 먼저 화면으로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TV 자서전 명의,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훈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있는 정운용입니다. 주로 상부위 장관, 위, 식도에 국한된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료 내시경의 대가로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저희가 내시경 하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단적인 목적이나 검진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치료 내시경이 어떤 분야이고 현재 어떤 영역까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시죠. 네, 그 내시경이라는 것은 속을 들여다본다는 뜻이고요.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언가 본다,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장비인데 그 단지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무언가 조작을 하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치료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종양 같은 것을 잘라내거나 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구멍을 막거나 또 좁아져 있으면 또 펼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치료 내시경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종양절제술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을 식도나 위에 혹은 또 장에 있는 종양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외과에서 하던 일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종양 환자들이 치료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치료 내시경 쪽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록들인가요? 2018년도까지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정례를 봤더니 이제 2만 예가 됐습니다.
그 2만 여 중에는 절반 정도가 위암 환자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암 전 단계, 위선종, 암 예방 차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기관에서 2만 건 이상을 시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외국에 가더라도 뭐 중국의 어떤 한 센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제외하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2만 건 중에 한 6천 건 정도가 제가 시술했던 거라 아주 감회가 깊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내시경의 역사가 그리 길지도 않은데 교수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러한 내시경에 관심을 가지셨고 어떤 전심전력해서 참 이 세계적인 어떤 경지에 오르실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전공해 하던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그런 내시경 시술, 뭐 정맥류 치료 이런 걸 많이 보게 됐는데요. 좀 멋있더라고요. 내시경만 하고 나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내시경 대한내시경학회에서 세미나를 1년에 2번 개최하는데 제가 전공의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내시경으로 종양을 치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하는 게 좀 재미가 있고 또 사실 뭐 외과 수술해야 될 분들을 내시경 치료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중요성도 있다고 생각했죠. 드라마틱한 거죠, 상당히. 네. 네, 드라마틱하죠. 네. 지금이야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초기에 무언가를 개척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치료 내시경을 이제 그 분야를 개척해 갈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95년도 임상 강사, 요즘에 임상 강사로 얘기를 하죠. 펠로우 시작할 때 치료 내시경에 입문을 했습니다. 치료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두 분의 멘토가 계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분은 정신적인 멘토이시고 또 이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민영일 선생님이시고, 민영일 선생님은 그 소화기 내과를 이제 개척해서 일구신 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분은 김병식 선생님이신데 외과 교수님이시고 저보다 6년 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은 그래도 주니어 교수였죠. 위암 수술하시는 분인데 제가 내시경으로 위를 치료한다고 하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외과 선생님께서 좋은 일이다, 잘해보자.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해라. 뚫어지면 꼬매줄 거고 피가 나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두 분이 백업을 굉장히 해주셨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시술이든지 새로운 시술을 할 때 어떤 창의력이나 또 뭐 담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술을 어떻게 할 것임 계획을 하고 또 실제 시술을 하고 시술했더니 결과가 좋다. 그것을 이제 저는 성공 유전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한테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자기 손을 거쳐서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치료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항상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체득한 그러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시술을 직접 환자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내시경 시술 혹은 그러한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자구적인 노력을 뭐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도 별로 없고 결국은 시술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출혈 없이 최대한 조심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장비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손으로 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으로 무언가 하려면 내 몸처럼 내시경의 움직임을 궤적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시경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건 왼손 컨트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왼손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외과에서 왼손을 많이 잘 써야 또 수술 스킬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과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저는 이제 젓가락을 왼손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젓가락질 연습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 기간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fellow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조금 되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 생선을 발라 먹으면 왼손 트레이닝은 아마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운 건 하나는 왼손으로 생선 발라 먹는 거, 고등어 같은 거, 또 하나는 콩을 집어 먹는 거.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실제 시험하는 그 척도가 될 수 있죠. 그 왼손으로 고등어를 발라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3년 내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러셨던 건가요? 네, 제가 달리기를 엄청 못했거든요. 100m 달리면 그 중학교 1학년 때 19초. 예, 그러면 체력장 점수를 다 받지를 못하잖아요. 뭐 대책이 없다. 어떻게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짝한테 물어봤죠. 짝이 잘 달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체육사에 가가지고 모래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네가 좀 차고 다니면 조금 빨라질 거야. 얼마나 빨라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래서 뭐 그러죠 뭐 알았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는 저는 공부만 해야 되는 존재였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뭐 바둑을 두거나 삼촌들이 자기들은 잘해요. 근데 저는 하면 안 돼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안 사주죠. 그래서 모양하고 무게를 딱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서 만들었어요. 재봉질 해가지고 만들어서 모래를 집어넣고 모래를 조금 더 무겁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부터 중학교 끝나는 날까지 차고 다녔어요. 잠자는 때만 빼고 그랬더니 그 중학교 체력장 때 13초 8이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에서 한 1년 1학년 끝날 때 한 15초 그 장족의 발전이네. 엄청 발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그 1학년 마칠 때 그 친구가 더 놀랐을 거예요. 네. 집념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는데 그냥 어린 나이인데. 근데 교수님께서 내가 의대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쯤이라고 들었는데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희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가 항상 배가 아프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자주 배가 아프셨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담낭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배 아픈 복부 질환, 복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막연히 했었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뭐 가끔 한두 번 뭐 너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뭐 글쎄요 뭐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의사 되면 좋겠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죠. 네.
결국에 이제 소화기 내과, 할머니가 배가 아프셨다고 하셨으니까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되셨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교수님을 알던 분들은 교수님이 외과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예과 때는 잘 몰랐는데 본과 들어가서 그 뼈, 골학, 예. 물론 그걸 만져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골학하고 해부학 실습할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내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과도 중요한데 내과 이외에 주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외과 영역에 있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생 때 또 인턴 때 그때까지 외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그 이후로는 외과 팀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뭐 수술장 들어갈 일도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외과 실습 열심히 한 그런 덕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외과를 전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실제 이제 제 본 마음은 소화기 내과를 하고 싶어 했었죠. 이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 외과적인 분야의 해부학 같은 데 많이 심취하시고 그런 것이 나중에 소화기 내과를 하시는데 무슨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는 큰 이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 바깥에 있는 구조나 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 내시경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외과로 보내거나 아니면 시술하다 합병증이 생겨서 외과로 환자를 보낼 때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게. 예. 보통 이제 내과 의사의 그 스타일은 끝까지 버티다가 외과로 보내는 그런 그런 경향이 경우가 많죠. 많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보낼 거면 빨리 보내야 된다. 예. 빨리 보내서 외과에서 판단하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수술장에 사는 날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도 나비 넥타이, 보타이를 착용하시는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만 하긴 이 병원 경영적 측면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안전과 감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모 병원에 있어서는 넥타이를 자르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 걸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나비 넥타이 이쁘게 매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보타이를 시작하게 된 거는 뭐 당연히 아마도 민영일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타이를 하신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스마트해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젊어 보이고, 예. 진짜 젊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한번 이제 매봤어요. 그때 이제 3개월 연구년 다녀온 다음에 딱 11월 달에 첫 출근하면서 딱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할 때 매고, 그리고 이제 학술 대회 갈 때 매고, 이제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만 보타를 맵니다. 교수님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하신 게 환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환자분들은 그야말로 난리 나죠. 재밌어요. 예, 그래서 외래문 딱 열고 들어올 때 이제 신환 같으면 예. 일단 보타이 먼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눈길이 여기로 오는 걸 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어느 하나 매개를 통해서 말 안 해도 가까워지는 매개체를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자기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보타이를 맬 때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본인이다. 예, 왜냐하면 남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남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자기가 이상해. 어색해서. 자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리고 다니기도 하고. 교수님이 이게 제 말씀을 그대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기가 필요한데 그 환자분께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외래 올 때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외래에서 매고 사진 찍읍시다 같이.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보타이 어떻게 매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일. 예. 오늘은 생일이니까 오늘 딱 하루 매고 안 맬 거야. 예. 뭐 그런 거. 뭐 어디 결혼식에 갈 때, 예. 뭐 졸업식 때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매면 두 번째는 매기 쉽습니다. 예. 교수님이 이 나비 넥타이가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도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으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병원 홈페이지나 뭐 위험 환우들 커뮤니티 가보면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늘 다정하게 웃어주시고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신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 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끌고 가고 이끌어 가고 자기가 그 즐길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힘들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하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게 하죠. 얘기하고 있는 얘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10마디 중에 보통 9마디는 제가 안 들어도 되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자. 그래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한 번도 안 시키는 거잖아요. 한 번 시키면 한 번 시키고 한 5번 제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5번 시키는 거니까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많은 얘기를 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체어 타임이 환자분 진료할 때 진료 시간이 어떨 때는 진짜 20초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길 때도 있지만 신환이라 하더라도 짧은 체어 타임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최근에 기억나는 환자분은 이제 위암 환자분의 이제 부인이 위암 환자분이고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 암이 그분을 심하지 않아서 내시경을 잘 치료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뭐 몇 번 얘기하면서 다 풀어지고 빵긋 웃으면서 나가셨죠.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자기가 심리 상담사인데 제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느끼는 바가 많다는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팁을 줄 수 없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영업 비밀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말로 하기 참 어려워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첫 번째는 좀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들어주면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한마디 하고 나면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좀 풀어지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정확한 얘기를 잘 들으려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인상 붙이고 딱 이렇게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얘기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웃어줘야 돼. 좀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들어주면 얘기를 잘 하죠, 일단.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 환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빨리 파악을 하면 대화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빨리 찾아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화를 끝도 없이 하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때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제 잘 끄집어내면 대화는 성공적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그 이제 병원 경영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당시에 교수님을 저 만나 뵀으면은 의사 간에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소통, 전도사 역할로 제가 특강을 요청을 했었을 거라고 제가 전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그 환자하고 의사 간의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그 벽을 허무는 거기에 있어서 본인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가 되겠다. 또 소화기내과 교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의대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쓸데없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병원 실습하기 전 단계에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어떻게 잘 보게 되고 환자를 어떻게 다루고 하는 부분이 커리큘럼에는 많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본과 들어가면서 진료봉사 서클에 동아리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이제 본과 2학년 때 환자 진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책은 다 있죠. 물어보는 순서 다 있고. 근데 아무래도 한번 좀 부딪혀보자. 왜냐하면 거기는 그 당시 난곡 지역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진료를 가던 그 장소인데 진료받으러 오신 분한테 그냥 시간을 드려봤어요.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시골 출신이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게 또 많고 또 장단 맞춰주고 1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대학 다니면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진료봉사 나가서 보던 그때 가장 큰 문제 혹은 이슈, 가치관, 이게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였는데 그게 그 자리에 해결이 많이 됐죠. 일단 들어주면 많은 게 해결이 된다. 이 교수님의 어떤 그 학교 다니는 시절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료인의 길로 입문하면서부터 이런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몸에 배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도 이제 의료 봉사와 연관돼서 지금 어떤 사회적 어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잠깐 네.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네. 이제 학생 시절에는 벌써 이게 90년, 80년대, 90년대니까 정말 진료가 필요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진료 봉사가 대세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료 봉사 서클 그런 동아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세상은 변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변해버렸고 그래서 그런 뭐 진료하는 방식의 의료 봉사를 이젠 별로 소용이 없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나가고 네, 있죠.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 저 어느 시점에 그 캄보디아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자격 요건은 좀 애매한데 전공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졸업한 의사인데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내시경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에 내시경이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최대한 가르쳐주고 내가 기회가 되면 너를 꼭 도와줄게. 예. 그리고 이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캄보디아를 가게 됐죠. 이제 그때 갈 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거는 교육자를 교육한다. 예.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 얘기들, 예. 그래서 그냥 뭐 먹을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train the trainer, TT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의 의료 봉사 활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해서 닥투게더라는 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병원 식구들이 대부분이죠. 또 병원 밖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렇게 만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10여 차례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1년에 한 번 가면 되겠습니까? 그 폰만 잡는 거잖아요. 교육의 연속성이 있고. 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가면 매달 매달 가는 게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짧게 방문해서 그 모델 시뮬레이터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 한 20명에서 40명쯤 되는 캄보디아에 떠도는 젊은 영혼들 그 친구들 많이 이제 가르쳐 줬고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동안 못 갔어.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캄보디아 직접 가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의료 시스템 교육하신 게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8월 말에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지도를 치료 내시경을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했더니 간단한 건 또 잘 되더라고요. 그게 이 줌을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네. 하나는 자기 얼굴, 하나는 내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주기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제 베이직 코스, 그래서 잘 어댑테이션 돼 있고요. 이제 치료도 중간중간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 리얼타임 지도도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이제 조금 더 고급 술기 부분은 이제 직접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치료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내시경은 치료 내시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진단 내시경하고 좀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내시경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내시경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치료 내시경은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에 이 조직 검사하는 그 장비 나오는 구멍이 2개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 채널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투 채널 내시경을 이용하면 치료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어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지혈술, 피날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종양절제술, 뭐 EMR, 용종절제술, 뭐 ESD, 점막하 박리술, 그죠? 여러 종양을 절제하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그래서 아마도 가장 흔히 이용하는 그 두 치료법이 되고요. 그 다음은 협착 치료입니다.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그 풍선을 활용해서 넓히거나 아니면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위루술이라는 거는 위로 구멍을 뚫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절개술, 비만치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혈술은 위에서 뭐 식도나 위나 대장이나 이런 장소에서 출혈이 생기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고무줄로 묶거나 아니면 클립 이렇게 찝는 또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클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피브린 글루라고 생리적인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이걸 뽑아내 가지고 주사를 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종양절제술, 자 위암을 한번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종양이 있죠. 이런 종양을 내시경으로 여기를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겁니다. 살짝 파내서 잘라낸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 회를 뜬다, 또 레이저로 지진다, 뭐 딱 태워서 없앤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각각은 다 있는 용어지만 주로 사용하는 시술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착을 좁아진 자리를 풍선으로 넓히는 치료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주 타이트하게 좁아지면 풍선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전기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넓혀 놓으면 내시경에 숭숭 들어갈 수 있죠. 식사를 잘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자꾸 재발 반복하면 스텐트, 인공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은 삽입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되죠. 이제 위루술은 위로 바로 음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이렇게 삽입하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 최근이라기보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비만 치료 방법으로 이 위루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FDA 공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위루술은 영양 공급을 위한 건데 비만 치료 목적의 위루술은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한 30분 지난 다음에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선생님 혹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환자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포만감만 느끼고 영양소 섭취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까? 네, 그게 정확하게 이제 노리는 바 첫 번째고요. 네. 먹고 난 다음에 가서 뽑아내야 되니까 불편하고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거를 먹는 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목적 때문에 FDA 공인을 해준 겁니다. 비만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언가 위에다 집어넣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포만감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이 풍선 확장, 풍선 삽입술이고요. 각종 다양한 풍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스텐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또 분야 하나인데요. 저희 이제 동물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포만감이 항상 유지가 돼 있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위를 확 좁힐 수도 있습니다. 확 좁힐 때는 좀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아직은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내시경의 의미가 뭘까요? 치료 내시경은 뭔가? 인터벤션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중재 시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수술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벤션, 이거는 치료 내시경의 아주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예전엔 다 외과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겨서 또 수술하고 해서 이제 아주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딱 처리하면 두 번째 수술부터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인터벤션이다 이런 거고요. 이 치료 내시경을 이용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뭔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이제 외과 수술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요. 외과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과 수술을 하긴 하는데 수술할 때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삶의 질이 좋게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내시경이나 혹은 가끔 또 활용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이제 그런 경우에 외과 수술에 비해서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목적은 환자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도와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없이 본인이 혼자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업무도 있지만 가족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족의 행복을 버릴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의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은 돌봐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공식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최고의 명의를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꼽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잘 돼야 환자가 원하는 거 알 수 있고 또 의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자기의 경력이나 실력을 디벨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시간을 얼마짜리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전달을 잘하면 시간이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너의 시간을 비싸게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한 환자 같으면 제가 한 번에 다 얘기를 안 해요. 짧게 끊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갈 때마다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 기억을 해요. 한 번에 5가지 얘기하면 4개는 다 까먹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시간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자기 시간을 가격을 높이는 뭐 그런 전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제 어떤 스스로에 대한 태도이고, 그래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as a whole로 전인적으로 그 환자는 의사를 의지하고 믿을 거예요. 믿어야지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누가 믿게 해준다고요? 환자가 아니라 의사 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뭐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저도 아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간 환자분들한테 대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하고 한 시간 좀 어떠셨습니까? 네네. 오늘 아주 사실 처음에는 나와도 되나? 또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좀 준비하고 또 나와서 얘기할 부분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동안에 저한테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되고요. 또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참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고등어 뼈 따고 왼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바르시는 그런 노력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로. 네.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우리나라의 치료 내시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뚝 서시는 그런 학자로서 거듭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V 자서전 명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30분의 명의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30권의 책을 읽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이런 30분의 이야기들이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진행자로 처음 해보신 건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뭐 참 학자이고 교수이고 어떤 수술하는 의사인데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고 이제 초면에 대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목표는 단순하게 정해졌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자. 자, 매 순간 매 해마다 참 이 아쉬움과 그다음에 버거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나면 설레임과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간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회의 대장정의 막을 오늘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명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TV 자서전 명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